어째서 같은 부대, 같은 훈련장에서 같은 병에 걸린 거냐? 면회를 온 어머니가 창백하게 누워있는 두 아들을 보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철수야, 민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두 아들 모두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는 모습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한 집에서 아들 둘을 동시에 군대 보내는 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두 아들이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987년 가을, 경상북도 포항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는 아침마다 새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강시댁에서는 벌써부터 부지런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어머니가 김장용 배추를 다듬고 계시고 뒷마당에서는 아버지가 추수를 앞둔 벼의 상태를 살피고 계십니다. 철수야, 민수야, 밥 다 됐다. 어머니의 정겨운 목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곧이어 두 청년이 방에서 나옵니다. 장남 강철수는 22살로 듬직한 어깨와 진중한 눈빛을 가진 청년입니다. 얼굴에는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묻어나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도 신중함이 느껴집니다. 차남 강민수는 21살로 형보다 키는 작지만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성격입니다. 눈웃음이 매력적이고 말할 때마다 장난기가 가득한 목소리로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차려주셨네요. 철수가 공손히 인사를 드립니다. 민수도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하며 따라서 인사를 드리는데 이때 살짝 짓궂은 표정으로 형의 어깨를 툭툭 건드립니다. 밥상 앞에 앉은 네 식구,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농사로 가족을 부양해온 분으로 거칠어진 손과 그을린 얼굴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철수야, 너 입대 통지서가 언제 나온다고 했지? 아버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철수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떨림 하나 없이 의연함만이 가득합니다. 그러자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형, 나도 곧 22이 되는데 우리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군대 가게 될 것 같아요. 혹시 같은 부대에 가게 되면 좋겠는데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집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한 집에서 아들 둘을 동시에 군대 보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니? 다른 집들은 아들 하나만 보내도 밤잠을 못 이루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의젓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어찌 마다할 수 있겠느냐. 우리 아들들이 튼튼하게 군복무 마치고 돌아오면 되는 거지. 걱정한다고 달라질 일도 아니고 말이야. 식사 후 두 형제는 논밭으로 향합니다. 가을 햇살이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별을 베는 이를 도우며 민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형, 우리 둘 다 군대 갔다 오면 아버지 농사 크게 도와드려야겠어요. 요즘 농기계도 좋은 게 많이 나왔다던데 돈 모아서 트랙터도 사드리고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하면 이 농사를 더 크게 지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지. 민수야, 너도 농사일 배워둬야 해. 민수가 장난스럽게 대답합니다. 형, 저도 형만큼은 못하지만 벼 베는 거 잘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형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다고요. 그러면서 능숙하게 낫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수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많이 컸구나. 예전에는 낫 잡는 것도 무서워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 논두렁에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이 구수한 냄새를 풍깁니다. 민수가 맛있게 먹으면서 말합니다. 형, 군대 가면 어머니 도시락 못 먹는 거 생각하니까 벌써 그리워져요. 철수도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게 말이야. 군대 가면 집밥이 그렇게 그립다던데. 해질 무렵 마을 어르신들이 강시댁 마당에 둘러앉습니다. 이런 모임은 이 마을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십니다. 강씨, 자네 집 아들 둘이 다 군대 간다니 장하구만. 형제가 다 군대 가는 집안은 나라가 든든하지. 요즘 같은 때 참 보기 좋아. 다른 어르신도 거들어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것들 중에 군대 가기 싫어하는 놈들도 많은데 철수하고 민수는 참 의젓해. 어려서부터 예의 바르게 키운 보람이 있구만. 또 다른 할아버지가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일제강점기 때 징집 끌려갔을 때 생각이 나는구만. 그때는 나라도 없이 남의 나라를 위해 끌려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지키러 가는 거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어. 철수와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어르신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밤늦게 방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한 집안 두 아들을 동시에 군에 보내는 게. 다른 동네 김씨네는 아들 하나 군대 보내고 병 걸려서 고생한다던데. 아버지도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십니다. 걱정되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 아들들을 믿어보자. 철수도 민수도 어려서부터 말 잘 듣고 착하게 자랐잖아. 무엇보다 서로 의지하면서 잘 해낼 거야. 며칠 후 철수의 입대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강철수 씨 군입대 통지서입니다 하며 건네주는 순간 온 가족의 시선이 그 하얀 봉투에 집중됩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통지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철수가 의연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건강하게 복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천이면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들었어요. 민수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형, 몸조리 잘하세요. 나도 곧 뒤따라갈 테니까 형이 먼저 가서 부대 생활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입대를 며칠 앞두고 두 형제는 마을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등성이에서 철수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민수야, 형이 먼저 가서 군대 생활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아볼게. 너도 곧 올 텐데 서로 의지하면서 잘 해보자. 무엇보다 부모님 걱정 끼치지 말자. 민수가 밝게 웃으며 답합니다. 형, 우리 정말 같은 부대에 배치되면 좋겠어요. 그럼 서로 더 든든할 텐데요. 형이 있으면 저도 덜 무서울 것 같아요. 드디어 철수의 입대일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온 가족이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과 몇 가지 간식거리, 그리고 따뜻한 내복과 양말들을 가방에 꼼꼼히 챙긴 철수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을 입구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철수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야, 건강하게 지내세요. 편지 자주 쓸게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철수를 바라보며 민수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형, 나도 곧 뒤따라갈게요. 철수가 입대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산골 부대에서 보내오는 편지는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야,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동기들이 좋아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특히 야간 훈련이 많은데
산속 지하시설에서 하는 훈련이 좀 특이합니다. 철수의 편지를 읽으며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민수도 곧 입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형과 같은 사단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형과 같은 부대라니. 민수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아이고, 정말 다행이구나. 형제가 같은 곳에서 서로 돌봐줄 수 있겠네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신기했습니다. 형제가 같은 사단에 가는 경우가 어디 흔한 일이겠어. 정말 운이 좋구만. 민수의 입대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철수가 없어서 더욱 적적했지만 형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렜습니다. 부모님은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셨고 아버지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야, 형이 있으니까 든든하겠지만 너도 스스로 조심하고 형에게만 의존하지는 마라. 서로 도우면서 잘해라. 네, 아버지. 형과 함께 건강하게 복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던 날, 정말 기적적으로 철수와 재회했습니다. 민수야, 형. 두 형제가 부대 안에서 만난 순간 서로를 꽉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다. 우리가 같은 부대에 오다니. 동기들한테 자랑 많이 했어. 민수도 형, 저 정말 무서웠는데 이제 든든해요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는 이미 부대 생활에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민수에게 부대의 이곳저곳을 안내해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생활관이고 저기가 식당이야. 그리고 저 산 너머에 특별한 훈련장이 있어. 지하에 만들어진 시설인데 진짜 특이해.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형, 지하 훈련장이요? 어떤 훈련을 하는데요? 글쎄, 가스 방독면 쓰고 하는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야. 가보면 알 거야. 며칠 후 철수는 또다시 그 지하 훈련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방독면을 착용하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화학전 대비 훈련입니다. 지시에 따라 행동하세요. 교관의 지시에 따라 어둡고 습한 지하 통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형용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저기 안개 같은 게 보이는데요? 한 동기가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지하 훈련장 곳곳에는 하얀 연기 같은 것들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교관은 훈련용 연막탄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철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명령에 따라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철수는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네. 동기 몇 명도 같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온계를 재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야, 철수야, 괜찮아? 생활관 동기들이 걱정했지만 철수는 그냥 훈련 때문에 피곤한 것 같아.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고열은 계속되었고 기침까지 심해졌습니다. 민수가 형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의무실에 가봐야겠어요. 철수를 부축해서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군의관이 진찰을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온 것 같은데 며칠 더 지켜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 훈련장을 다녀온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씩 같은 증상으로 의무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같은 날 훈련받은 애들이
다 똑같은 증상이에요. 간호병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은 요즘 감기가 돌고 있나 보죠. 단체 생활하다 보면 흔한 일이에요 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형의 상태가 너무 걱정되어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이 훈련 후에 많이 아파요. 의무실에서는 감기라고 하는데 열이 너무 심해서 걱정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부모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철수가 많이 아프다네. 어쩌지?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중대장이 군의관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근에 지하 훈련장 다녀온 애들이 자꾸 아픈데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군의관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냥 계절성 감기일 겁니다. 단체 생활에서는 흔한 일이죠. 크게 걱정할 것 없어요. 철수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지면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형의 베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 이거 피 아니에요? 철수도 자신의 상태가 심각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뭔가 이상해. 단순한 감기가 아닌 것 같아. 그날 밤 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혹시 내가 그 지하 훈련장에 가게 되면 조심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고 연기 같은 게 있었어. 나는 그때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그 훈련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너는 정말 조심해야 해.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며칠 후 민수에게도 지하 훈련장 투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철수의 경고를 기억하며 불안에 떨던 민수,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민수의 입대 2달째, 드디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강민수, 내일 새벽 600시 지하 특수훈련장 투입이다. 교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형 철수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혹시 내가 그 지하 훈련장에 가게 되면 정말 조심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고 연기 같은 게 있었어.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이 지금도 의무실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 훈련장 때문에 형이 아픈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형의 병은 그 훈련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민수는 다른 동기들과 함께 지하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콘크리트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훈련받을 여러분들은 모두 방독면을 착용하고 들어가십시오. 교관이 지시했습니다. 민수는 방독면을 쓰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형처럼 되지는 말게 해주세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고 습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는 지하 통로는 마치 미로 같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화학전 대비 특수 훈련장입니다.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하게 됩니다. 교관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민수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형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지하 훈련장 곳곳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것들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마치 썩은 과일 같은 냄새였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해. 방독면을 쓰고 있는데도 냄새가 난다는 건. 전진. 교관의 명령에 따라 민수와 동기들은 연기가 자욱한 지하 통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벽면에는 녹이 쓴 파이프들이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정체불명의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파이프에서 연기가 나오는 건가? 민수가 속으로 궁금해했지만 질문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훈련은 약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가스 누출 상황 대처 훈련, 방독면 착용 상태에서의 이동 훈련, 그리고 오염 지역 정화 훈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연기가 가장 짙게 피어오르는 구역을 지날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훈련 종료. 지상으로 복귀합니다. 드디어 교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상공기를 마시니 그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방독면을 벗은 후에도 목구멍이 칼칼하고 이상한 맛이 입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나는 형처럼 안 되는구나.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갑자기 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목감기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8도를 넘었습니다. 기침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나도 형과 똑같이 되는 건가? 생활관 동기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민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군의관이 청진기로 진찰을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네요. 며칠 약 먹고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것을. 형 철수와 똑같은 증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의무실에 입원해 있는 형을 찾아갔습니다. 철수는 더욱 야위어 있었고 기침 소리도 전보다 심해져 있었습니다. 형, 나도 그 훈련장 다녀왔어요. 민수의 말에 철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뭐라고? 민수야, 너도? 네, 형. 그리고 나도 형과 똑같은 증상이 시작됐어요. 철수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민수까지. 형제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지하 훈련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 우리가 아픈 게 정말 그 훈련장 때문인 것 같아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누가 우리 말을 믿어줄까? 군의관도 그냥 감기라고만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형? 그때 간호병이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에 지하 훈련장 다녀온 사람들이 다 비슷한 증상으로 의무실에 와요. 이상하긴 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민수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부모님이 두 아들의 편지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철수에 이어서 민수까지. 어머니가 편지를 부들부들 떨며 읽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주먹을 꽉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해. 형제가 같은 부대에서 같은 병에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 부모님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같은 증상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두 아들이 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달래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마을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신의 아들들 둘 다 군대에서 병 걸렸다던데 어떻게 형제가 똑같은 병에 걸리지? 마을 사람들의 걱정 섞인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증상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형제 모두 의무실에 입원한 상태였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은 여전히 계절성 폐렴이라는 진단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의관님, 환자들 상태가 좀 이상해요. 간호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하 훈련장 다녀온 사람들만 계속 비슷한 증상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군의관이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요즘 독감이 유행이잖아. 단체 생활에서는 흔한 일이야. 하지만 간호병은 계속 의문을 품었습니다. 특히 환자들의 증상이 일반적인 감기나 폐렴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침할 때 나오는 가래의 색깔이 이상했고 호흡 곤란 증상도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모두 지하 훈련장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하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한편 부대 내부에서는 은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군의관과 몇몇 간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최근에 지하 훈련장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장의 질문에 군의관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사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중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단순 폐렴이라고만 기록하면 됩니다. 굳이 훈련장과 연관 지을 필요는 없어요. 괜한 소동만 벌어질 뿐입니다. 군의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자들한테도 단순한 호흡기 질환이라고 설명하죠. 이런 대화가 오가는 줄도 모르고 철수와 민수는 의무실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청소병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이 청소병은 부대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으로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 강신의 형제들 말 들어봤어? 청소병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둘 다 지하 훈련장 다녀온 뒤로 쓰러진 거래. 그것도 똑같은 증상으로 말이야. 정말? 그럼 혹시 그 훈련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글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청소병의 이 대화가 조금씩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지하 훈련장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병사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이런 소문을 철저히 막으려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문 퍼뜨리지 마라. 그냥 감기 걸린 거야. 한편 고향에서는 부모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같은 증상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에 밤낮으로 걱정하시던 아버지가 결심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내가 직접 부대에 가봐야겠어. 어머니도 저도 같이 가겠어요. 우리 아들들 상태를 직접 봐야겠어요. 하며 동행을 원했습니다.
면회일에 부모님이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의무실에서 두 아들을 본 순간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철수야, 민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두 아들 모두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곧 나을 거예요. 철수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부모님은 속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두 아들의 증상이 너무나 똑같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아픈 게 정말 그냥 감기 때문이냐?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 둘 다 같은 훈련장에서 훈련받은 후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이상한 냄새도 맡았고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훈련장이냐? 자세히 말해봐라.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특수 훈련장인데 화학전 대비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방독면을 쓰고 있어도 이상한 냄새가 나고 하얀 연기 같은 게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말고도 그 훈련장 다녀온 사람들이 아픈 거냐? 네, 맞아요. 간호병이 그러던데 최근에 그 훈련장 다녀온 사람들이 다 비슷한 증상으로 의무실에 온다고 해요. 민수의 대답에 아버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은 우연히 그 청소병을 만났습니다. 청소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강신의 부모님이신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버지가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청소병이 주변을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려야 할지 망설였는데 두 아드님 말고도 그 지하 훈련장 다녀온 분들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서는 그냥 감기라고만 하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 훈련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겁니까? 청소병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분명해요.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건 분명히 부대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신문사에 편지를 써볼까 생각 중이야. 이런 일이 우리 아들들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일을 했다가 혹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마을에서도 소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강신의 두 아들 군대에서 독한 거라도 마신 거 아니냐? 그 같은 훈련장에서 똑같은 병에 걸렸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냐? 마을 사람들의 추측과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 편지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기자님께 저는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입니다. 현재 두 아들이 같은 부대, 같은 훈련장에서 훈련받은 후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사에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대에서는 두 형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철수의 경우 호흡 곤란이 심해져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민수도 고열이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의식이 흐릿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일반적인 폐렴 치료로는 차도가 없어.
군의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항생제를 투여해도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기침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두 형제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 이상한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간 기능 수치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철수의 병세가 급변했습니다. 새벽 3시경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간호병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들것에 실려 부대 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수가 형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깨어나야 해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철수의 소식이 부모님께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철수가 중환자실에?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부대로 가야겠어.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부모님이 급히 부대로 달려갔지만 중환자실 면회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해서 가족이라도 면회가 어렵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아버지가 격분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왜 못 보게 하는 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때 중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부모님 진정하십시오. 철수 이병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럼 왜 우리 아들이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리고 민수까지 똑같은 증상인데 이게 과연 우연입니까? 중대장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계절성 질병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군 생활 중에 감기가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지하 훈련장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가 부대를 찾아온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일보 기자 김민호입니다. 강 씨 아버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왔습니다. 기자의 등장에 중대장과 군 간부들이 긴장했습니다. 기자님, 여기는 군사기밀 구역입니다. 함부로 취재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같은 부대에서 똑같은 증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기자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군 측에서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언론이 개입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중대장이 급히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기자가 와서 취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상부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일단 언론 차단이 최우선이다.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비밀리에 이송하도록 하라. 중대장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요? 환자 상태가 위중한데. 명령이다. 즉시 실행하라. 그날 밤 군 당국은 은밀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철수와 민수를 서울의 한 군병원으로 비밀리에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치료를 위한 이송이라고 설명하되 구체적인 병원명은 알려주지 마라. 간부들 사이에서 은밀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새벽 4시 구급차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철수와 고열에 시달리는 민수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부모님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요? 우리 아들들을 어디로 데려간다는 말입니까?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군의관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은폐를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구급차 문을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군 헌병들이 나서서 가족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족 동행은 불가합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절규했습니다. 내 새끼들아, 엄마가 여기 있다. 제발. 하지만 구급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 아들들을 왜 몰래 데려가는 거야? 기자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정말 치료 목적이라면 왜 가족들의 동행을 막는 거죠? 분명히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가 부모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와 함께 진실을 밝혀봅시다. 그 순간 민수가 구급차 안에서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부모님의 절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를 찾아주세요. 하지만 구급차는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하 훈련장을 당분간 사용 중단하도록 하라. 그리고 관련 기록들을 모두 정리해두라. 상급 간부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그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소병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려고 하는구나. 저 훈련장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구급차가 사라진 새벽, 부모님은 빈 부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들아, 어디로 간 거냐?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 이제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지만 부모님은 아직도 두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치료 중이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병원 위치나 상태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전화를 걸어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현재 확인 중입니다. 그러던 중 기자 김민호가 부모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중요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기자의 진지한 표정에 부모님이 긴장했습니다. 무슨 자료 말입니까? 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신의 아드님들이 훈련받았던 그 지하시설에 관한 과거 기록입니다. 기자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 바로 그 지하 훈련장에서 독성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다수의 장병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했고 일부는 후유증으로 제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네, 맞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도 해당 시설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계속 사용되어 온 것 같습니다. 기자의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들이 독에 중독된 거란 말입니까?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독성 물질이 무엇인지는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분명히 그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실이 지금까지 완전히 은폐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근 몇 년간 그 훈련장을 다녀간 장병 중 상당수가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 단순 감기 또는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처리되었어요. 기자의 설명을 듣던 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놈들이 우리 아들들을 실험용 쥐 취급한 거군요. 한편 서울의 어느 군병원에서는 철수와 민수가 격리된 상태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 모두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중이었지만 때때로 정신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철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민수도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형.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요? 두 형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간병하던 간호사가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들, 빨리 나으셔야 해요.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간호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폐렴 환자들과는 증상이 달랐고, 특히 혈액 검사 결과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상해. 이런 수치는 화학물질 중독 환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상급자들은 군사기밀이라며 자세한 질문을 금지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하 훈련장 관련 모든 기록을 수거하라. 그리고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도록 하라. 상급 간부의 지시에 따라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지켜본 청소병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갑자기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지? 청소병은 오랫동안 부대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를 봐왔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움직임은 보통 뭔가 큰 문제가 터졌을 때나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강신의 형제들과 관련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청소병은 우연히 간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언론 차단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 환자들도 격리했으니 당분간은 조용할 거야. 하지만 가족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일단은 모든 증거를 없애는 게 우선이야. 청소병은 이 대화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저 양심 없는 놈들. 사람 목숨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그는 강신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신분이 위험해질 수 있지만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청소병은 몰래 부대를 빠져나와 강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청소병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만난 분이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청소병이 주변을 둘러보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부대에서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훈련장 관련 기록들을 모두 없애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격분했습니다. 뭐라고요? 증거를 없앤다고요? 네, 그리고 간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드님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도 언론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병의 증언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었구나. 기자 김민호도 이 소식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은폐 시도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는 즉시 상급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네, 중앙일보입니까?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철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 상태가.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철수야. 내 아들아.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기자가 부모님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청소병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저 젊은 친구가 살아나기만 해라. 그래야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텐데. 이제 모든 것이 철수의 생명을 건 마지막 고비에 달려 있었습니다. 서울의 군병원 중환자실 앞에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부모님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발 살릴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아버지가 의사에게 간절히 부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환자의 폐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고 다른 장기들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어머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철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철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각종 의료기기들,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철수를 살려내야 해.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수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부모님이 민수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렸구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은 어떻게 되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착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하지만 너라도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형을 대신해서라도 살아남아야겠어요. 기자 김민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긴 하지만 정신은 또렷해요. 민수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지하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억하시나요? 이것이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때 일을.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지하 훈련장에 들어갔을 때 연습장 곳곳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교관은 훈련용 연막탄이라고 했지만 냄새가 이상했어요. 어떤 냄새였나요? 기자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마치 썩은 과일 같은 냄새였어요. 방독면을 쓰고 있었는데도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목이 칼칼하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수의 증언에 기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형이 마지막에 제게 말했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연습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그 후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이 증언을 들은 부모님과 기자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편 부대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파견된 취재진이 부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군 당국의 은폐 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하 훈련장의 독성 가스 누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부대장이 급히 나와서 변명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단순한 훈련 중 사고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환자들을 비밀리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습니까? 왜 가족들의 면회를 거부했습니까? 이때 청소병이 용기를 내어 나타났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대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그 지하 훈련장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부들이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병의 증언이 시작되자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기자들은 청소병의 증언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어떤 증거들을 없애고 있었습니까? 훈련 기록, 환자 진료 기록, 그리고 시설 점검 보고서들을 모두 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훈련장 자체도 완전히 폐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청소병의 상세한 증언에 취재진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사건이 전국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군부대 독성 가스 누출 은폐 의혹 형제 장병 동시 중독. 군 당국 침묵 연일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전 국민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진실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군 당국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철수가 끝내 숨을 거둔 것입니다. 아들아, 우리 철수야.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안고 절규했습니다. 아버지도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철수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기자들,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가족들까지. 강철수 이병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기자 김민호가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장례식 중에 군 관계자가 나타났습니다.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순직 처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확한 사인이.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격분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아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는데 순직도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군인도 국민의 아들입니다. 나라가 자식을 죽였는데 어찌 침묵하란 말입니까? 아버지의 절규가 장례식장을 울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참석자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민수가 휠체어를 타고 형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입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형을 위해 마지막 증언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형이 마지막에 저에게 말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습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그리고 자신이 죽더라도 진실만은 밝혀달라고. 민수의 증언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법정에서도 이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은폐된 사건이 전국으로 보도되면서 군 당국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용기 있는 증언이 있은 지 한 달 후 드디어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인정했습니다. 국정감사와 언론의 지속적인 압박, 그리고 여론의 문매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1980년대 초 해당 지하 훈련장에서 독성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으며 이후 적절한 정화 작업 없이 시설을 계속 사용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공식 발표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이 발표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들렸니? 드디어 내가 옳았다는 게 밝혀졌어. 어머니도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철수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거구나. 민수가 휠체어에 앉아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군 당국의 인정과 함께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해당 지하 훈련장에서는 1982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28년간 정기적으로 화학전 대비 훈련이 실시되었고, 그 기간 동안 수백 명의 장병들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감기, 스트레스성 질환, 적응 장애 등으로 분류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들만 피해자가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 부대에서 복무했는데 제대 후에 계속 기침을 하더니 결국 폐암으로. 저희 형도 똑같은 증상이었는데 그때는 원인을 몰랐어요. 기자 김민호는 이런 피해자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는지. 그의 기사는 연일 일면을 장식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드디어 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으며 사고 발생 후에도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재판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군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치는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지하 훈련장이 영구 폐쇄된 것입니다. 이 시설은 더 이상 훈련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완전한 정화 작업 후 안전하게 폐쇄됩니다. 국방부의 발표를 들으며 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다른 젊은이들이 우리 아들들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겠구나. 철수의 묘소에는 순직군인이라는 명패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군 당국이 늦게나마 철수의 죽음을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순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묘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내가 지킨 건 나라가 아니라 진실이었구나.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해졌어. 묘소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지나가는 신병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디 너희들은 무사히 돌아오너라. 우리 철수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해. 그 신병들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것도 철수 형 덕분이라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후유증으로 인해 완전한 회복은 어려웠지만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유품을 꺼내며 다짐했습니다. 형, 내가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니야. 이제 내가 이 진실을 계속 전해야 해. 민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군대의 안전 문제, 권력의 은폐 시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에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안전관리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위험한 훈련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이 강화되었고 장병들의 건강 이상 시 즉시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은폐보다는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에서는 강철수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진실을 위해 희생된 젊은 영혼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매년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철수 덕분에 우리가 배웠어.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말고 진실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걸 말이야. 어느 따뜻한 봄날, 부모님과 민수가 함께 철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언덕에서 바라본 마을 풍경은 예전과 같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승리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단다.
아버지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희생 덕분에 많은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곳이 되었단다. 민수가 형의 묘 앞에 꽃을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형, 약속대로 살았어요. 형이 남긴 진실을 세상에 알렸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이제 형도 편히 쉬세요. 석양이 지는 언덕에서 세 사람은 오래도록 철수를 그리워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들과 형을 잃었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큰 희생을 요구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와 함께 강철수의 영혼은 영원히 이 땅의 정의로운 수호자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진실과 용기의 상징으로 후세의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그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